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은 충격적인 실패담입니다. 14억 원을 들고 시골로 내려갔던 한 교사. 그는 평생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순간이 올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이 있었어요. 그 길이 얼마나 가팔랐는지. 1년 반. 단 1년 반이면 충분했습니다. 평생을 번 돈 14억 원이 한 점으로 축소되어 사라지기에.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기준입니다. 나이 71세. 30년을 서울에서 중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일했습니다. 투기도 해본 적이 없고 도박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성실하게만 살았어요. 정년 퇴직 후 5년을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치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팔기로 한 것입니다. 30년을 살던 서울 아파트. 그 가격은 12억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퇴직금을 더하니 14억 원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제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오판이었습니다. TV에서는 얼마나 아름답던가요? 연예인들이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고 아침에 일어나 직접 기른 상추로 쌈을 싸먹고 토마토를 따먹는 모습. 그런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저와 아내는 그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전남 고흥이 고향인 시골 출신이었거든요. 30년을 서울에서 살면서 내내 고향을 그리워했어요.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저렇게 살자고. 부동산 사이트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경기도는 너무 비싸고 강원도는 너무 추웠습니다. 그러다 충남의 어느 지역에서 완벽한 집을 발견했어요. 1000평 부지의 2층 전원주택. 빨간 지붕의 하얀 벽, 앞마당에는 잔디, 뒤에는 과수원. 사진만으로도 꿈만 같았습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4억을 주고 이 집을 사면 남은 돈으로 한 달에 300만 원씩 써도 30년은 충분히 살 수 있겠다고. 시골이니까 생활비도 더 저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더니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와, 정말 부럽다. 너는 정말 행복하게 살겠네.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확신을 가졌어요. 내 선택이 맞다고. 2월에 현장을 보러 갔을 때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들판과 산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웃고 떠들며 음악을 틀고 커피를 마시며 새로운 인생을 향해 달려갔어요. 도착한 그날, 저는 계약금 5천만 원을 그 자리에서 내버렸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는 30년을 살던 서울을 떠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오로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기대감뿐이었습니다. 시골집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외쳤어요. 와, 정말 좋다.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밤에는 별이 쏟아지고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TV에서 본 그대로였어요. 첫날 밤 아내와 함께 마당에 나가 별을 봤을 때의 감동. 지금도 생생합니다. 텃밭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상추, 배추, 무, 토마토.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오후에는 산책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 왔네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신혼여행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따뜻하던 인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마을 슈퍼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들의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와서 잘난 척 한다더라. 돈 많다고 우리를 무시한다더라.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어요. 마을 규칙에 대해 설명하려며. 월 5만 원의 마을 회비, 각종 행사에 의무 참여,
마을 대청소, 길 닦기. 이런 것들은 도시에선 없었는데 여기선 모두가 해야 한다며 참여 안 하면 왕따가 된다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옆집 아저씨가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왔습니다. 당신 집 담장이 우리 땅을 침범했어. 측량을 해보니 50cm나 넘어와 있었대요. 이전 집주인이 담장을 잘못 세운 거였는데 그걸 저한테 해결하라는 거예요. 측량비 50만 원, 담장 공사비 200만 원, 총 25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달엔 제가 심은 감나무 가지가 경계를 넘어간다며 자르라고 했습니다. 감나무 열매를 나눠 먹으면 되지 않냐고 했지만 그 사람은 거절했어요. 내 땅에 가지가 넘어오면 안 된다며 나무 전문가를 불러 가지치는데 3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와 마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바람도 선선하고 별도 보이고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옆집 아저씨가 담을 넘어 얼굴을 내밀었어요. 고기 굽는 냄새 좀 안 나게 못하나요? 저는 고기 냄새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는 농담인 줄 알고 같이 먹으시죠라고 제안했는데 그 사람은 진지했어요. 결국 그날 삼겹살을 반쯤 굽다가 불을 껐습니다. 고기 굽는 것도 눈치 봐야 하나 싶으면서 무엇이 잘못된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생활 인프라였습니다. 마트 가려면 차로 30분. 대형마트는 1시간 넘게 가야 해요. 종합병원은 1시간 20분 응급실이 있는 병원은 더 멀었습니다. 택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왔어요. 그것도 마을 입구까지만 오니까 직접 가져와야 했습니다. 배달 음식? 그런 거 없어요. 치킨도 피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난방비였어요. 11월부터 난방을 켰는데 첫 달 난방비가 8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도시가스가 없어서 프로판 가스를 써야 하는데 서울 아파트에선 겨울에 20만 원이었는데 여기선 무려 80만 원. 12월엔 10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가스업체에 전화했더니 정상이라고 했어요. 전원주택은 단열이 안 되고 프로판 가스는 도시가스의 3배가 비싸다며 전원주택 관리는 정말 지옥이었어요. 아파트에선 관리사무소에서 다 해주잖아요. 하지만 여기선 뭐가 고장나도 수리기사 오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그 3일 동안 난방 없이 지내야 했어요. 하수관이 막히면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하는데 20만 원. 수도가 안 나오면 펌프 고장이라며 수리비만 50만 원. 지붕에서 누수되면 방수공사에 500만 원. 매달 뭔가 고장나고 매달 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잡초. 천평부지에 잡초가 우거지는데 제초제를 뿌려도 금방 또 자라요. 잔디깎기 기계를 사는데 200만 원, 제초제만 한 달에 10만 원. 이게 정말 전원생활인가 싶었어요. 이게 힐링인가 싶으면서도 저는 계속 버텼습니다. 평생 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1월에 정말 큰일이 터졌습니다.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타일이 젖어 있어서 미끄러져 쿵 넘어졌어요. 다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질 못했어요.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충격적이었어요. 위치가 거기면 구급차가 다른 곳에 출동 중이라 최소 40분은 걸릴 것 같은데요. 40분. 서울이라면 10분이면 올 구급차가 여기선 50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내는 바닥에서 신음했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 여기 왔을까? 내가 이 사람을 죽게 하는 건 아닐까? 수없이 자책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의사의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뼈가 어긋나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아내는 다리에 철심을 박는 큰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비만 500만 원. 2주를 입원했습니다. 병원이 집에서 1시간 20분 거리라 매일 왕복하기가 힘들어서 근처 모텔에서 지냈어요. 모텔비, 식사비, 간병비까지 하루에 15만 원씩 들었습니다. 2주면 210만 원, 수술비까지 합치면 700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퇴원 후에도 끝이 아니었어요. 3개월 동안 주 2회씩 병원에 가서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거든요. 저는 1시간 20분씩 운전에 왕복했습니다. 겨울 빙판길을 매번 사고 날까봐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큰일을 저질렀어요. 회사 동료 보증을 잘못 썼는데 그 사람이 도망쳤어요. 지금 제가 떠맡는 돈이 3억입니다. 머릿속이 하얀색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저는 재빨리 밖으로 나갔어요. 이미 아내 치료비며 생활비로 통장 잔고는 바닥이 보이는 상태였고 집을 어떻게든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던 차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간절히 부탁했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내한테는 아직 못 말했어요. 혼자 감당하고 싶어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주먹을 꼭 쥔 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부모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큰 사고는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저는 그날 3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 돈을 보낼 때 손이 부들부들 떨렸던 걸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제 남은 게 5억 원. 원래 14억 원에서 9억 원이 없어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절망은 집을 팔려고 했을 때 시작되었어요. 부동산에 달려갔습니다. 사장님, 집 좀 팔아주세요. 부동산 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요즘 시골집은 정말 안 팔려요. 코로나 때는 그래도 좀 팔렸는데 이제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래도 해보라며 3억 5천만 원으로 내놓았어요. 1개월, 2개월, 3개월 문의 전화가 없었습니다. 3억으로 내렸어요. 그래도 조용해요. 2억 8천만 원으로 내렸어요. 여전히 관심 없어요. 2억 5천만 원까지 내렸을 때 겨우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보러 올 생각도 없고 2억이면 살 수 있냐며 깎으려고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시간이 흘렀어요. 6개월 동안 문의 전화가 겨우 3통, 그것도 진짜 살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생활비, 아내 병원비, 아들 빌린 돈까지 생각하니 마음이 시커멓게 변했어요. 봄이 되니까 집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지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한 것입니다. 겨울 동안 눈의 무게로 지붕이 처진 거예요. 수리비만 800만 원. 보일러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10년 된 보일러인데 부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새 보일러 설치비 300만 원. 화장실 타일도 다 들떠서 다시 해야 하고 부엌 싱크대도 곰팡이가 피어서 교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집 아직 파세요? 목소리가 젊었어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30대 남자였어요. 세컨드 하우스로 쓰려고 한다며 주말에만 내려와 쉴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진짜 사려는 사람이었어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2억 5천만 원에 내놓고 있어요. 2억 2천만 원에 살 수 있을까요? 2억 2천만 원. 4억을 주고 산 집을 2억 2천만 원에 파는 거예요. 1억 8천만 원 손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5억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계약했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시골을 탈출했어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서울에 돌아와서 시작되었습니다. 손에 든 돈이 겨우 5억 원.
원래 14억이었는데 5억으로 줄어든 거예요. 30년 넘게 살던 동네로 돌아가면 되겠지 했는데 부동산에 들었을 때 사장이 컴퓨터를 보며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아파트 언제 파셨어요? 작년에 12억에 팔았어요. 지금 16억이네요. 뭐라고요? 12억에 판 아파트가 16억이 되었다고요? 1년 반 사이에 4억이나 올랐어요. 그 순간 정말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전세는 얼마냐고 물었더니 전세금이 8억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5억인데 전세금이 8억이라니요. 부족했습니다. 저렴한 곳이 있는지 물었더니 좀 외진 곳으로 가면 전세금 4억 정도 되는 곳이 있다고 했어요. 4억을 전세금으로 내면 1억만 남는 거예요. 1억으로 어떻게 살아요? 결국 월세를 알아봤습니다. 같은 동네 주택가에 있는 다세대 집이 있는데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이라고 했어요. 제가 30년 넘게 살던 동네에서 이제 남의 집 월세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세대 집 2층에 말이에요. 일단 그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이사 온 첫날 밤 저는 정말 한심했어요. 14억을 들고 나갔다가 5억으로 돌아온 거니까요. 매달 80만 원씩 나가는 걸 보면서 정말 후회됐어요. 왜 그랬을까? 왜 시골로 갔을까? 정말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시점은 2024년 12월. 시골에서 나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첫째, 시골 생활은 정말 돈이 많이 듭니다. 도시보다 오히려 더 들 수도 있어요. 난방비, 관리비, 수리비, 제초료, 모든 것이 숨겨져 있다가 하나씩 터져 나와요. 둘째, 응급 상황이 생기면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조심해야 해요. 아내의 다리가 아직도 불편한 것처럼 한 번의 사고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셋째, 시골 부동산은 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급할 때 현금화하기 정말 힘들어요. 넷째, 투자 유혹이 많습니다. 사기꾼들이 순진한 도시 사람들을 노립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건 한 번 나가면 돌아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원래 살던 곳으로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14억이 4억이 됐습니다. 1억씩 한 번에 날아간 게 아니라 10만 원, 50만 원, 300만 원씩 세워 나갔어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월세 60만 원씩 내고 생활비를 쓰다 보니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71세 나이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막막합니다. 아내는 다리가 아직도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있어요. 시골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후유증입니다. 아내는 매번 말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괜한 욕심 부려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저처럼 나이 들면 시골에서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제발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TV에서 보는 전원생활과 현실은 정말 달라요. 저는 35년 성실하게 살면서 모은 돈을 1년 반 만에 9억이나 날렸어요. 그것도 투기나 도박으로 날린 게 아니라 그저 살기 위해서 쓰다가 날린 거예요. 만약 정말로 시골 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최소 1년은 전세나 월세로 살아보세요. 사계절을 다 겪어보고 나서 결정하세요. 전 재산을 다 가져가지 마세요. 절반은 서울에 두고 가세요. 응급 상황에 대비하세요. 병원까지의 거리, 구급차 도착 시간을 미리 확인하세요. 투자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특히 부동산 투자는 절대 금물이에요. 집을 살 때는 나중에 팔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매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인지, 수요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생활비를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난방비, 관리비, 교통비 모든 것을 다 계산해 보세요. 이웃과의 관계도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저처럼 조용히 눈치 보지 않고 살고 싶어서 시골로 갔는데 오히려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시골은 생각보다 공동체 문화가 강하고 서로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 분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저처럼 은퇴 후 시골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본 그 순간부터 다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제 실패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제가 당한 이런 일들을 여러분은 절대 당하지 마세요. 특히 제 또래분들, 정년 퇴직하고 여유 자금 있다고 해서 함부로 결정하지 마세요.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평생을 번 돈은 한 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중학교 교사였던 경험을 살려 도서관과 공부방에서 아이들에게 한문과 독서 수업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 뒤바뀌었지만 아직 가능한 게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71세 박기준이었습니다. 제 무모한 실패담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